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요즘 잘 낫지가 않아서 미리 예방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인스빌 구역에서 다 못 나오셨는데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게인스빌 구역이 다 의사분들에서 하시는 분인데 오늘 한 10명이 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굿뉴스. 그러니까 좀 떡도 남고, 김밥을 제가 40인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충분히 잡수실 수 있으니까 끝나신 다음에 마음 놓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난번엔 우리가 수련회에 갔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 다시 우리가 대학으로 돌아오는데 한 2달 전에 했기 때문에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복습을 좀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다시 뒤로 돌아가서 대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대학이 어떤 책인가, 또 유교 역사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대학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대학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했지만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에도 볼 수 없고 일본에도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해석을 한 분이 바로 한국의 유명한 다산 정야용. 다산 정야용이 뭐 여러 가지로 그분은 정말 천재적인 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유교 사상 전통적인 우리 유교 사상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이 서학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죠. 서학이 들어왔을 때 아마 최초로 그 서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분 가운데 한 분이 다산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동과 서를 다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 다산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화성 거기에다가 성을 다 도안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설계를 했고, 이 한강 건너는 이렇게 부교, 이 물에 뜨는 부교를 이렇게 가설하고 또 설계를 했고, 놀라운 사람인데, 이 정야용이 대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이걸 제가 오늘 근데 요거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대학이라는 게 뭐냐, 이제 대학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용이 있습니다. 우리 최기용 박사님은 공학 뭐 이런 공학자신데 어떻게 글씨를 저같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 글씨를 초서를 갖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10몇 년을 공부를 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아주 그걸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번에 수혜전도 하시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서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의미도 의미지만 그 모양 자체가 여러 가지로 서체가 변했고,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고 또 그런 걸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아주 정말 놀라운 서예전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대학이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하냐? 근데 사실 이 대학 중용이라는 책이 원래 따로 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얘기라는 책 안에 이게 두 개 다 들어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49편이 있는데 그 중에 42편이 대학이고 47편이 중용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근데 11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그 송나라 때 이제 이 대학과 중용이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책으로 등장하는데 소위 말하면 사서라는 책이 사서삼경, 뭐 사서팔경 그런데 사서가 바로 뭐냐? 우리는 이제 사서 네 가지 그 유교 역사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쳐주는 책이 이 네 가지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근데 이 네 가지 이 사서란 말이 여기 여기 뭐가 들어가면 여기에 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맹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과 중용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네 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라고 하는데 이 사서라고 이 이름 붙인 것도 11세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뭐 논어도 있었고 또 맹자도 있었고 뭐 하지만 특별히 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정하우 정이 그다음에 특히 주자가 이걸 부상을 시킨 건데 이후부터는 중국이나 한국이 이제 그 젊은 사람을 뽑을 때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그 정부에다가 관리를 갖다가 이제 그 관리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이 과거란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시험 제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시험 과거 시험에 가장 중요한 이 교과서가 뭐냐? 사서입니다. 이 사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학자들은 이 젊은 선배들이 어릴 때부터 과거 준비하느라고 몇 년을 공부를 하는데 그 커리큘럼이 이 사서입니다. 물론 사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전들이 많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취급했던 것이 사서인데 그게 바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데 그런데 이제 주자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과목의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대학을 읽고 그 다음에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그 다음에 중용을 읽어라. 이렇게 교과 과정을 주자가 이미 딱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자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주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유교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담은 책들을 이렇게 4개를 골라가지고 교과 과정을 정하고 심지어는 그 순서까지도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선비들이 다 대학 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학은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소학은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고 이 소학은 우리나라에서도 다 많이 알려지는데
이 소학은 어떤 책이냐면 이거는 원래 고전 아닙니다. 고전 아니고 주자 때, 그러니까 그 주자가 참 중요하죠. 11세기, 그 송나라 11세기, 12세기 그때가 소위 말하면 신유학, 유학이 새로운 붐을 타고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변동을 초래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그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게 중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자의 제자가 사실 썼지만 주자가 무슨 생각이냐면 대학은 원래 있는 거지만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좀 기초적인 예를 들면 한문도 좀 배워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걸 좀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이제 그 책이 바로 소학인데 옛날 우리 이 선배들이 다 뭐 소학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그다음에 논어하고 맹자하고 중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학은 그 후에 이걸 하나의 학생들이 입문서로서 유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입문서로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쓴 것이 소학인데 이 소학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자문 있지 않습니까? 천자문이 왜 있느냐면 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하늘천 따지 누르왕 뭐 가물련 그리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말이 되거든요. 근데 글자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이 한문은 몇만 개의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따로따로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 한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다른 글은 이게 표문자니까 우리가 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걸 보면 정말 세종대왕이 정말 천재적인 뛰어난 분입니다.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문자가 다 이런 일종의 표문자가 아니라 다 이디오그램, 이렇게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비주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나오는 전체 언어가 다 이렇게 보고 글이 되는 것. 그런데 오디오를 듣고 글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한 데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우리 이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볼 때는 없던 거예요.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전부 글자가 이렇게 표문자가 아니고 표상문자거든요. 이렇게 뭘 보고 그게 이제 달 모양을 이렇게 해서 달이 되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손 모양 해가지고 손숫자가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음을 통해 가지고 글자를 만든다는 생각은 정말 이건 상상 밖이었어요. 글자는 보고 거기 이미지가 있다. 이게 한문의 그 강한 그 장점은 뭐냐면 글자라 보면 벌써 그림이 탁 떠오르거든요. 아, 이건 달이다. 아, 이건 해다.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불러줘요. 그래서 뭐 듣는다고 소리가 없어도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음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중국어 안에도 이 다이얼렉트 이게 지방마다 다 글자는 같은데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물론 한국하고 일본하고 더더구나 다르죠. 베트남하고. 그러니까 문자는 다 똑같지만 그 발음이 뭐 중국 안에도 다르고 거기 중국 안에도 보면 그게 남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광동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캔토니스 그걸 따로 이제 쓰고 그런데
요즘은 그래서 그 이제 표준 발음을 정해놨죠. 그 한국은 전혀 또 다르게 발음하고, 또 일본은 또 전혀 다르게 발음하고, 베트남도 전혀 다르게 발음하고, 근데 글자는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가지고 그 착상 자체가 기발한 거예요. 음에서 글자를 만들자. 이건 정말 그 기상천외의 생각입니다. 아직도 일본어나 뭐 다른 문자가 그걸 못해요. 그저 중국 글자를 이제 한자를 부분적으로 띄워와가지고 갖다 붙인 것 뿐이지, 그 한글같이 완전히 표현 문자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문이 이제 어려운 것이 글자, 이 표현 문자는 원칙만 배우면 그 원칙에다가 이렇게 변화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간단해요. 뭐 24자, 26자, 28자 그것만 알면은 모음하고 자음하고 그것만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갖다 연결만 시키면 무슨 발음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원칙을 세종대왕이 이제 발명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 중국어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천상 글자 하나하나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이렇게 컴비네이션 좀 시켜가지고 1하고 5하고 합하면 명자가 된다, 뭐 그건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천자문도 나오고, 또 이제 소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 해야 할 그 목적이 뭐냐면 글자를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소학은. 그래서 이 글자를 그냥 글자를 막연하게 하나씩 뭐 쓰고 뭐 익힌다는 건, 이건 진짜 막연히 글자 하나하나 그게 몇천 개, 몇만 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천지, 그리고 천자, 지자, 뭐 현왕, 이렇게 해서 글자가 이렇게 모여짐으로써 뜻이 나오거든요. 소학도 그렇게 한 거예요. 소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문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한문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그것이 뜻이 통하는 문장으로 만든 것이 소학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내용을 뭘 할 것이냐? 뭐 시를 갖다가 썼는지, 뭐 거기다가 소설을 쓸 것인지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아주 평범해요. 그 내용이, 이 소학의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인 인간이 해야 할 뭐 이런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마당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소학의 내용은 어떤 깊은 철학적인 무슨 그런 의미 있는 게 없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아주 평범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규범을 다 나열해서 어릴 때, 그래서 뭐 옛날 동몽선서 애들이 처음 이제 하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커리큘럼 가운데 처음 이제 어린애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또 동몽선서 나오는데, 소학도 그런 책인데,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평범하고 간단한 것.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만나느냐, 아주 그런 것만 이제 모아서 했기 때문에 소학이 어떤 아주 깊은 오묘한 그런 의미랄까, 그런 진리랄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소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 과거 시험에는 이 대학하고 중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공자명제, 그러나 소학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소학을 거쳐야지만이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뭐 고등학교, 요즘 그래, 그 대학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근대화되면서 유니버시티를 갖다가 칼레지를 대학이라 이게 붙인 거예요. 참 놀랍게 이거 대학을 갖다가 그 일본도 그렇게 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다 북경대학, 서울대학, 뭐 동경대학 그 다 대학을 갖다가 이 대학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소학교라는 말 썼거든요. 소학교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일제시대는 그 국민학교. 우리는 다 국민학교 출신들입니다. 예, 그때가 다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영덕 공립국민학교, 공립국민학교 뭐 이런 게. 근데 옛날에 소학교란 말 썼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 또 한편으로는 adult learning.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 좀 머추어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대학이다. 초등 학문이 아니고 이제 초등, 중등 대학이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그게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대학. 지금도 똑같은 의미죠. 조금 성인이 돼서 공부하는 데가 대학이다. 두 번째 의미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성인이 돼서 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이 대학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볼 때 이 학문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learning to be great. 이 대학이라는 게 대자가 우리가 배워가지고 크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요. 누구든지 우리가 좀 크게 되려면은 이 대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더 의미가 더 잘 통해요. Learning to be great.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의미로 볼 때 그 대학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과 중용이 두 가지로 따로 갈라져 나왔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의심을 품어요. 이 책이 과거 정말 선진, 그러니까 선진하면 아주 고대 진나라 이전에 나왔던 책으로 우리가 많이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후에 한나라 이후에 나온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나오는데 훨씬 더 후대의 작품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요즘 그런 학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주자라는 사람이 이걸 그렇게 프로모트 시켜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이 대학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큰 사람이 되느냐.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큰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대학이다. 그런데 이 대학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든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모르는 분이 한 번도 없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유교 그러면 그래 그건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 이건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대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수신제가 해야지 뭐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그럼 뭐 그 들어보지 못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한 개인이, 그 다음에 가족이, 국가가, 그 다음에 천하가 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대학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중용은 뭐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좀 형이상학적이고 조금 더 신비적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조금 더 정신적인 측면, 심정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포함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주자가 중용은 제일 나중에 읽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체제를 갖춘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이지 처음서부터 읽으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중용은 조금 이렇게 그 지적인 걸 좀 쌓고 경험이 있은 다음에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책이 중용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학과 중용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물론 형식적인 커리큘럼을 볼 때는 대학을 먼저 읽고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대학을 제일 처음 읽고 제일 나중 중용 읽고, 그런데 실제로는 대학하고 중용하고 주고받는 연결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유학자 이율곡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학 지별하는 책을 썼는데 이거 아주 하나의 방대한 책인데 이걸 이제 그 손주 임금에게 그걸 갖다가 이제 증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학에서 자꾸 이렇게 중용으로 넘어가요. 대학을 해석하면서 딱 중용을 끌고 와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물론 형식적으로는 대학이 먼저 오고 중용이 제일 나중 오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은 대학과 중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읽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곧 왜 그런지를 연결처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대학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번 우리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대학에는 3가지 강령이 있고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3강령 8단계, 이것이 대학의 구성이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데 3가지 강령이 뭐냐? 기본적인 강령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첫 입문에 그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명덕, 명덕, 그 다음에 신민, 그 다음에 지선, 그러니까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이 아주 지선 최고의 선에 거하는 것. 이 3가지가 강령이고 3가지 프리 아이템. 근데 이 3가지 강령인 하나의 전체적인 대학의 어떤 그 하나의 드림, 하나의 그 목적으로서 3가지 우리가 덕을 밝히는 것, 백성을 새롭게 혹은 친하게. 여기에 또 진짜도 많이 씁니다. 진짜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 주자는
백성을 새롭게 한다고 신자를 썼고,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자보다 한 300년, 400년 후에 나온 학자인데, 왕양명은 신자가 아니고 친자다. 백성들과 가까이 해준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친자를 써요. 친민. 그 다음에 지선. 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강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단계,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온 단계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수시는 다 알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수신에서 또 올라가는 게 뭡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지구,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병천하. 이건 다 알아요. 많이 들었죠. 뭐 수신, 제가, 지구, 병천하 올라가는데, 자, 그 다음 수신에 올라올 때까지 또 단계 또 있죠. 이게 오기 전에, 수신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경물, 치수. 예, 경물, 우선 그러니까 이게 정심이 먼저 들어가죠. 성이. 그 다음에 성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취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경물. 전번에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 뭐 일부러 했는데, 이제 이게 경물에서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갖다 확장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로 가면 안 되죠. 일로 가야죠. 성의가 나오고, 그 성의에서 정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자, 이제는 뭐, 그래, 수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경물, 그 다음에 취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구, 병천하. 이걸 누가 다 합니까? 이게 진짜, 이거 말이 그렇지, 이걸 다 하려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건 뭐,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참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의 그 순서를 볼 때 리니어하게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겪어 나가면, 자, 경물이부터는 열심히 우리 뭔가 이걸 살펴보고 연구하고 이걸 또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갖다가 아주 이 성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성자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자가 중용을 이루어야지만 이 성을 이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영어로 말하면 sincere, sincerity, 성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성을 순수한 우리말로 성의가 있다, 뭐 정성이 있다, 성자 많이 쓰는데, 이 성자가 무슨 뜻인지 그 참 설명하기 힘들죠. 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율곡 같은 학자는 완전히 성자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의지를 갖다가 바르게 한다든지, 의지를 sincere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신을 씌워야 돼. correct mind, 영어로 말하면 rectification of the mind.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이 되고,
뭐 이렇게 제가 되고 이제 치국이 되고 병들었는데 이 단계를 이제 8단계를 다 지나가지고 정말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선조에다 보면 이 그 학자들이 이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있는 궁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거 들어봐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걸 뭘 내가 이런 걸 들어가지고 매일 그러니까 선생이 찾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자꾸 와서 근데 그 유교 전통을 꼭 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수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건 누가 그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저기 나가서 뭐 자기 지금 거기 가서 뭐 술을 마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뭐 이렇게 그 유황할 사람이 얼마나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2시간 이걸 두고 앉아서 아이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어요. 하도 이제 중국에도 이런 전통이 있는데 자꾸 이게 임금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고 자꾸 찾아오니까 나중에는 이 왕이 좀 꾀가 났어요. 이건 내가 배워봤자 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당신이 날 지금 데리고 시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줘야지 이 친구가 나를 알고 이제는 포기를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 유학자가 찾아와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거 좀 날 때부터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이거 하겠지만 나는 그런 거 할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시간 낭비할 거 없잖느냐.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생각해봐요. 나는 이렇게 자 한번 보라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왕이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자를 보면은 더 좋은 여자 고르고 싶고 내 궁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많으냐. 또 내가 가진 게 뭐 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진데도 또 더 가지고 싶고 이게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주십시오. 나는 성현 군자가 돼가지고 뭐 그런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시고 이제 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제자를 가르치지 날 가르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다 왕들의 속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짜소리 따라가지만 속으로는 저거 다 시간 낭비인데. 근데 억지로 이제 하는 척 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왕이 누구나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수신을 해야 되고 이런 rulership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이 유교의 가장 핵심이니까 그 교를 받아야 하는데 다 이렇게 그걸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이제 자기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업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이 이제 하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왕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뭐 학생 같으면 야 회초리에 한번 탁 패고 말이야 앉아. 이러지만 왕을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아주 현명한 이 선생님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한테 아닙니다. 당신이 볼 때는 아직도 뭐 색을 좋아하고 뭐 탐욕하고 해서 나한테는 이미 군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훌륭한 무슨 성인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뭐 군자가 되고 그런 걸 성인이 되고 그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당신이 이렇게 행차를 했어요. 이제 자기 이제 신하를 데리고 이제 쭉 이제 그 왕이 다
이제 가마를 타고 이제 쫙 도는데 마침 돌다 보니까 그게 도살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옆에 이 도살장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양보 소들이 다 그가면 이제 도살당해 가지고 죽는데 그 소 한 마리가 그 일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도살장에서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밀어져가지고 죽이려고 막 근데 소가 막 버티고 막 그런. 근데 그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지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저렇게 들어가면 죽을 텐데 그 죽을 때를 어떻게 자기가 그 동물도 아주 그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그 모습을 볼 때 그 인간이 아이고 참 내가 야야야 이거 돌려 길 돌려. 그래서 이제 행차를 다 그 명령해가지고 그 선두에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이거 안 보이는 길로 다른 길로 가자. 그리고 돌려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스승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당신이 바로 그 도살장 옆을 지나갈 때 그 어린 불쌍한 동물이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그 정말 처절한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이 차마 아이고 이걸 내가 보는 게 너무 괴롭다 하고 이제 행차를 길을 바꿨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어떤 개념은 불자는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인자는 인내할 때 참는다 그 말이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불인. 그 다음에 인간 사람이죠. 인지심. 사람의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불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불인 인지심이 맹자가 독특하게 만들어낸 말인데 이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the unbearing mind. 내가 차마 그걸 bear, 그 마음을 내가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마음. 그게 불인 인지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아니고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원래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맹자의 성선설이 나옵니다. 인간의 휴먼 네이처가 왜 선하냐? 이걸 우리가 그걸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종교학적으로 무슨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엠피리컬,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 누구나가 지나갈 때 동물이건 사람이건 처참한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돌아서죠. 이 마음이 바로 불인 인지심, 참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그걸 내가 차마 못 봐주겠다. 우리말 그러죠? 내가 차마 못 보겠더라.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차마 내 그걸 못 보겠더라. 그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사실 맹자가 살던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워링 스테이트, 그때가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
그 당시에 이놈이 저놈을 죽이고 저놈이 이놈을 치고 말이죠. 하여튼 나쁜 짓은 나쁜 다 하고 말이죠. 그게 뭐 별의별 모략과 전쟁과 그런 게 가득한 그런 사회고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자, 이 휴먼 네이처가 다 이거 이불이다. 내가 보니까 인간이 다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고 아주 이 인간은 처음서부터 날 때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맹자가 그 반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지만 오히려 인간의 그 성선설, 휴먼 네이처 자체가, 이 성이라는 게 날 때부터 가진 이 성자가 바로 이건 마음심자지요. 이건 생자지요. 이게 둘을 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나온 마음, 그게 바로 성이에요.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마음이 휴먼 네이처. 이게 그 성인데, 그래서 성이 선하다. 성이 악하다.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근데 이제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이제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약간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불인 인지심, 이게 바로 인간의 휴먼 네이처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니까 당신도 그렇게 행차를 하다가 차마 못 봐서 그 행렬을 갖다가 옮겼는데, 바로 그 마음이는 당신한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계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을 그래서 수신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한다면은 당신도 연임금, 순임금 같은 그런 정말 중국 역사 가운데서 빛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고 이제 그래 설득을 시킨 일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임금에서부터 백성에까지 이 대학이라는 것은 꼭 룰러, 지배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배자에서부터 평민에까지 누구든지 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학에서는 이 공부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임금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임금으로부터 신하, 신하로부터 평민. 먼저 백성이 먼저 공부하고 신하가 공부하고 임금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임금이 먼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하가 그걸 내려와서 신학하고, 그 다음에 평민하고. 근데 지금 뭐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아주 간단해요.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아무리 아랫물을 청소를 밤낮 해도 위에서 물이 이게 잘못되면, 요즘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막 나오는데 이게 깨끗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철학은 그겁니다. 제일 먼저 임금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걸 수신해야지 백성이 따라가지. 당신이 안 하면 이게 누가 따라가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이 왕궁에서 여기서부터 수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신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먼저 보면은 수신이 이렇게 딱 한 중간에 서 있죠. 수신을 딱 중간에서 이게 외부로 이렇게 나가면 이건 다 가정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천하라든가 이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아닙니까? 응? 가정, 우리 실제로 가정, 또
또 국가, 그다음에 이 천하, 이건 다 바깥으로다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객체, 그런 아브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네 단계거든요. 경물, 취지, 성의, 정신, 치자 하나 여기 들어가요. 취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내적인 단계라고요. 인간의 내적인 이 네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걸 내성,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제 그 성자란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자기를 발굴시키는 그런 자기 마음의 자세가 이게 이제 그런 단계를 그런 inner process, 그러니까 내적인 단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단계인데, 이게 외적이죠. 외왕.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성 외왕. 안으로는 내가 이 단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적으로다가 성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왕. 여기 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내성 외왕이라는 게 아주 그 대학을 갖다가 네 글자로 요약시키는 것인데, 외왕이라 하는 것이 꼭 왕이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성자는 조금 sage, sagely inside, sagely inside. 그 다음에 kingly outside. 바깥으로는 kingly, 왕적으로다가 행하는 것이고, 또 안으로는 sagely, 마치 현인이 그런 거룩한 뭐 이런 그런 사람이 행하듯이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이제 cultivate. 이걸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서 내성 외왕, 내성 외왕이 아주 그게 이 대학 전체를 내가 안으로는 내 자신이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가 성의를 해야 되고 정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self cultivation, 내 자신을 갖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 수신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말로 수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수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100번 들어도 수신이 뭔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한데, 뭐 치국이라도 제가 치국 평천은 조금 하죠. 수신이라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뭘 가지고 수신? 그게 뭐 옛날 수신 교과서가 있고, 뭐 우리가 도덕 같은 거 뭐 이런 거 옛날 저기 수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던 수신이라는 과목에서 하는데, 자기를 가꾸는 것, 뭐 닦는 것. 근데 자기 몸을 뭐 늘 씻고 뭐 샤워하고 이게 뭐 그건 뭐 수신인가?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체가 다듬어지고 닦아지는 게 수신인데, 그래서 수신 이런 말을 오히려 영어로 번역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요. cultivation. 자기를 cultivate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텃밭에다가 그걸 갈고 뭐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게 cultivate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분 정원에다가 꽃을 가꿀 때 거기다가 그 좀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거름을 좀 넣어주고 물도 좀 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이게 cultivation.
nourishment, 키워주는 것. 근데 우리말에 수신을 하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뭐 수신, 말은 백문도, 그리고 또 이 한국 학자들이 번역을 안 해. 왜냐면 수신 그러지. 그 뜻을 설명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영어를 보니까, 이제 그 뜻이 cultivation of personal life. 기가 막힌 번역이죠. 우리말의 수신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이 유학자들이, 한국 유학자들이 우리말로 이걸 좀 더 그 의미를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수신, 제가 죽은 병들 이러니까 이 의미가 안 통해요. 근데 수신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퍼스널 라이프를 갖다가 cultivate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닦아주고 가꾸고 키우는 과정을 cultivation.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짧게 말하면 self cultivation 혹은 cultivation of personal life. 우리의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이 cultivate 합니다. 거기다 김을 이렇게 해서 김 내주고 이렇게 거기다 텃밭같이 키워주고 물 주고 이 전체 과정이 바로 cultivation인데 수신을 바로 그게 수신입니다. 수신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가정이 이 제자란 말은 우리 문박사님 이 경제할 때 제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니징. 그러니까 가정이 제대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제가예요. 그 다음에 국가를 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온 천하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대학의 하나의 드림, 꿈인데, 자 여기서 자기 자신이 그런 컬티베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정이 제대로 질서를 잡혀가지고 이루지 않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좋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먼저 퍼스널 라이프가 in disorder. 자기의 인간적인 개인의 라이프가 엉망인데 어떻게 가정이 제대로 매니저가 되겠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의 라이프를 갖다가 cultivate하고 그런 다음에야 감히 가정을 제대로 이렇게 질서를 만들고 가정이 제대로 이제 화합하고 이렇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치국을 나라를 다스리고 그 가버너가 되든지 뭐 대통령이 되든지. 근데 요즘 세상은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이거부터 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냥 착 나서가지고 이거 뭐 자기 개인의 어쩌고저쩌고 뭐 가정 이건 다 필요 없고 제가 출마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이제 대통령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물론 이게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되려면 10년, 20년, 30년 이거 안 돼요.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가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그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이 제대로 돼야지 뭐 가정도 만들고 뭐 어떻게 국가가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지 개인 지 사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뭘 가정을 만들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이런 큰 나라를 갖다가 5개도 나서느냐.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하냐면 이 과정을 너무 이렇게 그 리니어하게 일선적으로 우리 하나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수신이 언제 끝날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오늘 수신 졸업했습니다.
뭐 그래 졸업장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자 지금부터 그다음 내일부터는 제가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 시대적인 무슨 크로노로지컬 오더, 그 시대적인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딱딱 갈라가지고 단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다이내믹하게 이게 같이 움직여요. 수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를 하다 보면은 또 수신이 돼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큰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자신이 수신이 안 됐다는 걸 언제 아느냐? 가정을 다스려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전에 내가 수신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리 수신을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웃하고 가정하고 관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수신의 과정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렇게 사회를 갖다가 좀 더 다스려보고 국가를 다스리면서도 그 속에서 또 자기가 배워요.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다 갈라져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다 다이내믹하게 이게 같이 묶여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신의 과정이 바로 제가의 과정하고 치국의 과정하고 그것이 범위가 좀 더 넓을 뿐이지 이게 수신이 그냥 여기 끝난 게 아니고 그 제가를 하면서 수신하고 또 치국을 하면서 수신하고 그 수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수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의학자들이 그 설명 안 하고 이렇게만 설명해버려요. 행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종적으로 설명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종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면서 동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저 혼자부터 한 게 아니라 우리 위대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뭐 정약용을 압니까? 그런데 이건 제 개인의 얘기인데 제가 정약용을 알게 된 것이 알고 싶어서 가지고 이거 하나의 어쩔 수 없이 이걸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알게 된 거야. 한 15년, 한 20년 됐어요. 이제 제가 한 번은 연락을 받았는데 메일이 왔는데 이제 한국에서 다산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기 조상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지내다고 많이 하는데 그 문화재단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산 문화재단이 돈이 좀 있어요. 근데 뭘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뭐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다산 후손 가운데 이 돈을 번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그 빌딩도 하나 지어놓고 뭐 아주 거기서 뭐 이렇게 전화도 내고 학교도 하고 잘해요. 근데 보면 또 이 퇴계가 또 잘해요. 이 퇴계는 우리 권동환 선생님은 안동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자손들도 많지만 제자들이 많아요. 영남학파 전체에. 그래서 퇴계 학회가 잘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후손들 가운데 특히 이동준 씨라고 한국에 처음으로 시멘트를 공장에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이퇴계 15대인가 16대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 학교도 만들고 뭐 국제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 율곡은요, 제가 율곡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율곡은 별로 거의 없어요. 뭐 자손도 뭐 별로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율곡 선생은 그 신사임당하고
참 그 과정이 정말 우리 조선 역사뿐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 역사에서 정말 뛰어난 과정인데, 그래서 그 후손들 가운데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도와주고 뭐 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주로 이제 강릉시하고 강원도하고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학회도 하고 좀 도와주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그 오죽헌원들을 갖다가 새로 다 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고, 그 안에 신사임당 그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임당이 얼마나 글씨를 잘 씁니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그게 이제 보존해놨는데, 그래서 이런 학자들도 후손이 좀 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산이 이제 그런 후손을 잘 만나가지고 아주 그걸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금 이제 여력이 있으니까 그 하버드에다 옌칭 연구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산 국제학회를 하버드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하버드에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귀담아 듣거나 그렇게 설득 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뚜에민 교수가 옌칭의 디렉터였다. 그리고 뚜에민 교수가 한국을 몇 번 나갔다 왔다 하면서 이 퇴계도 잘 알고 다산도 알고 유곡도 알고, 그러니까 좋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옌칭이 주체가 돼가지고 국제학회를, 다산학회를 열었어요. 제가 그 바람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 다산 제가 알아야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인학회 내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공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래 공부해요. 가만히 있으면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다산이 이 대학을 풀이한, 다산이 어떻게 이 대학을 해석했던가, 제가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영어로 다 나왔는데, 어젯밤에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쓰던 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굉장히 길게 제가 써가지고 발표를 한 건데, 그 후에 다산학교에서 나오는 그게 학회지에 나왔는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걸 읽으면서 제가 썼던 글을 다시 읽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다산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제가 아까 이걸 횡적으로만 보지 말자. 이 8단계를 종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다산이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횡적 그리고 종적 이 단계로다가 이 8단계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 저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다산은 재밌게 이 두 가지 경물 취지를 떼어버렸어요. 떼어내버리고, 이게 뭐냐? 근데 경물 취지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우리 조선, 이게 아주 여기에 신강이가 많아요. 이게 컨트롤버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물이 뭐냐? 물을 갖다가 격에 올리는 게 물격, 경물이냐 물격이냐, 이거부터가 경물이다 아니 물격이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자 같은 사람은 물이 객관적인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을 갖다가 그걸 우리가 알아내는,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뭘 인베스티게이트 해가지고 사이언티픽하게 이게 뭐냐 찾아내는 그런 단계, 그 단계를 갖다가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다른 지식까지 얻는 것. 그 다음에 성이 우리의 뜻을 갖다가 아주 신시하게, 정말 진정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이 다산은 이 경물, 그러니까 이제 다산에 들어가기 전에 왕양명이라는 한 300년 후에 나온 이 학자는 경물을 다르게 해석해. 경물이 무슨 우리가 이 객관적인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하는 investigation of a thing. 어떤 물건을 우리가 investigate,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다 일종의 과학적인 어프로치 아닙니까? 근데 주자는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데 객관적인 것, 객관적인 knowledge. 근데 왕양명은 그게 아니다.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경물이라는 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물이다. 아주 주관적인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왕양명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왕양명이 그 당시에 그 살던 때 중국에서는 도교나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도교나 불교의 영향이 왕양명에 많이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왕양명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쉽게 말하는 이런 그 불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저기 나가면 우리 몰튼 홀이냐 어디 가면 깃털을 꽂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꽂든지 이렇게 그럼 깃털을 꽂아놓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깃발이 막 흔들리잖아요. 자, 저게 바람이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저게 깃발이, 저 기가 흔들리는 거냐? 두 사람, 기가 흔들리는 거다. 아니,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 근데 쉽게 말하면 기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게 불교적 입장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요가차라, 유식론에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원효 같은 성녀도 결국은 당나라 공부를 가다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냥 피곤해서 그 하룻밤 거기 잤는데 자기 전에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바가지에 물이 고여서 그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한 기가 막히게 잘 마시고 잠을 푹 자고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였다. 그게 이제 이게 다 마음이다. 내 마음에 따라서 구역질이 날 수도 있고 정말 꿀물같이 마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마음에 달린 거다. 그래서 원효 같은 성류는 모든 만물이 다 마음에서 생겨난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 영향을 왕양명이 받았기 때문에 이 인베스티게이션 이렇게 물건을 갖다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는 실제로 걸자가 그런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경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까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래서 왕양명이 아주 유명한 그 주자의 입장을 반박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전통을 양명학파를 세웠는데 우리 한국의 실정이 어떠냐 참 재밌어요. 우리 조선조는 철저하게 누구 쪽입니까? 주자입니다. 주자가 정통입니다. 양명말 했다가는 완전 쫓겨나요. 형편없어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조 유학의 정통성은 주자입니다. 이택에도 그렇고 율곡은 살짝이 양명을 조금 하는데 겉으로는 주자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정치적인 환경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 조선나라의 정치적인 환경이 주자를 따라가야지만
인정을 받지 주자를 뭐 좀 의심하고 양명을 받으면 완전히 잘려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건 완전히 이건 뭐 저거 불교의 저거 희한한 이단 사설을 받아가지고 이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국에서는 양명이 굉장히 큰 학파를 이루고 영향이 있었지만 조선에 와서는 영맥을 못 쳤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요민 갖고 양명학파가 굉장히 크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유독이 우리 조선에서 이 양명은 별로 빛을 못 본 이유가 고려 말때 불교가 워낙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불교를 다 배척해내고 이제 소당학자들이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정도도 같은 그런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자학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자를 우리 이 조선조가 완전히 유교적인 나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모든 것을 이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습 모든 걸 다 그걸 바꾸는데 철저하게 중국보다도 더 철저한 주자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명이 길을 못 펴는데, 그래도 재밌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양명학파가 들어와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했어요. 해서 내려오다가 가장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정인보입니다. 훌륭한 학자죠. 납북이 돼가서 그냥 1950년에 납북이 돼가서 그냥 가서 뭐 북한에 끌려가서 이제 뭐 거기 돌아가시겠지만 정인보 선생이 그래도 왕영 양명학파를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걸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그 후로는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물은 말 자체를 너무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자. 그게 양명학파의 하나의 굉장히 좋은 새로운 길입니다. 제가 조금 나중에 끝난다는 말을 질문 받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다산도 약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은 이거 골치 아픈 경물 퀴즈를 여기 붙이지 말고 아예 떼어내버리자. 6단계가 이게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고, 평천하 이게 말이 되는데 이 공연이 뭐 경물 취지를 이렇게 거기다가 붙여놓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여기 붙이지 말고 이걸 어디 붙여놓냐 하면 경물 취지를 여기다가 데려와서 이 밑바닥 근거를 여기다 갖다 놓자. 그러니까 단계는 6단계로 하고 이 둘은 이 밑받침을 아주 기발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다산이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왜 경물 취지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골차게 하느냐. 이 경물 취지는 우리 모든 단계 바닥으로 다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 대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세 가지 아이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의 전제가 있습니다. 물에는 뭐가 있죠? 이 대학의 첫 전제가 물을 알려면 경물 같아요. 물이잖아요. 이 물이 뭔지 모르지만 물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가 있죠. 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와 종이 있죠. 네. 시와 종. 시작과 마지막과 시작.
우리가 사물, 우리 말에 사물이 뭐 어떤 거죠? 사와 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사가 되고,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사자는 affair, 물은 thing. 그런데 이 물과 사를 우리 붙여서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 다 순서야 되는. 물은 모든 물에서는 본이 있고 말이 있고, 또 사는 affair는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다. 이걸 대전제로 대학이 딱 내세웁니다. 그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알자. 뭐가 본이고 뭐가 말인지. 모든 물에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객관적으로 주자식으로 무슨 뭐 돌, 나무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물자를 영어로 말하면 더 좋아. 이걸 매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트란 말이 첫째는 뭐 그러니까 spirit and matter. 이게 물질이란 말이죠. physical aspect. 매트. 이게 하나의 물질적인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번은 우리가 또 여기서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그럴 때 매트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 What happened to you? What's the matter? 그 매트라는 말이 단순히 돌이다, 뭐 이게 뭐 산이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매트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물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을 갖다가 하나의 thing으로 보지 말고 어떤 사건의 복합성 이런 걸 다 합해서 매터.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매터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다. 물에는 항상 우리가 본이 뭔지 알고 말이 뭔지 알아야지 이 본말을 혼동해버리면 매터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도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는데 나중을 시작으로 보고 시작을 나중으로 보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순서가 물이나 사를 이해할 때 본이냐 말이냐 또 시냐 종이냐. 그런데 이 다산이 아주 기발하게 원래의 대학의 전제가 이 두 있는데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8단계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 다 시가 있고 종이 있고 또 여기에 본이 있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분석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건 뭐 다 못하면 다음에 또 그런데 자 우리가 잠깐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여드리죠. 네, 이런 분석은 그 당시에 중국 학자들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다산은 그 당시에 그 청나라 때 나온 모든 서적을 다 읽고 또 일본에서 나온 서적도 다 읽었어요. 정말 자기가 강민의 의배 뭡니까 이게 귀양 가서 18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다산이 하는 그 분석은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 물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다. 그리고 사에는 시와 종이 있다. 그렇다면은 자 보자. 여기서 우선 성의가 있다. 응? 그 다음에 정신이 있다. 그 다음에 수신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가 된다. 그 다음에 치구. 그 다음에 평천하. 이걸 분석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따로 떼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에 이게 이제 본과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가 있고 그다음에 의가 있고 여기 신이 신 가가 있고 그다음에 신이 있고 공이 있고 자 이렇게 보세요. 의가 이것이 본이라 본이고 그 다음에 가가 이것이 브랜치 이게 트렁크 본이고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브런치. 그러니까 의가 되면은 그 의의 확장으로 나오는 것이 직이에요. 그 다음에 신이 이것이 본이에요. 이게 본이고 이 신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뭐가 되면 국이 돼요. 나라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신이 확장이 되면 천하가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확장이 되면 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본이에요. 이 본이 이게 브랜치 아웃 점점 퍼져나가면 이게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이게 퍼져나가서 되면 이게 나라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가 이것이 되면 이게 집안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본과 말을 갖다가 연결을 이게 그 전번에 박인영 박사님이 우리가 한문에 파자를 했듯이 이걸 갈라놔요. 갈라가지고 우리가 의가 본이고 신이 본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가가 되고 나라가 되고 천하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시와 종인데 우리가 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끝내죠.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 본이 우리가 이게 단순히 물이 아니고 내 뜻을 갖다가 제대로 해가지고 그 뜻이 제대로 되면은 이 뜻 자체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게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심이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본인데 이 마음이 나중에 이것이 확장이 되면 하나의 나라같이 되는 거예요. 나라 이게 말이에요. 나라가 이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브랜치아웃 되면 이게 나중에 국가가 되고 우리 몸이 이것이 확장이 되면은 세상 전체가 된다. 이렇게 세상 해석했는데 제가 심판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거 마지막 좀 더 시정을 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여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